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쉼 책방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생에 대한 10가지 고민과 이에 대한 니체의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니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찬국 교수가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니체의 인생론을 풀어낸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을 사랑하는 법. 박찬국 지음. 프롤로그.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 암과 싸우다가 6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신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던 중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후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를 그렸던 소설 정도로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장영희 씨의 글을 읽으니 이 책에는 니체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대어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장영희 씨는 대어와 노인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사를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트림치는 거대한 물고기. 물고기와 노인의 이러한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이기에 노인은 자신의 적인 대어에게 사랑은 물론 동지애마저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 물 위로 떠오르지만 노인은 승리감보다는 물고기에 강한 애정을 느낍니다. 하여 상어떼가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을 때에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받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소설에서 니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니체가 생각하는 운명과 우리 자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랑의 투쟁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희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수비오 화산처럼 가혹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과 대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강하고 깊은 존재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가혹한 운명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자신의 운명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고귀한 상대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운명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노인과 물고기 사이의 관계처럼 사랑의 투쟁이 행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도 이러한 사랑의 투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경우 사랑의 투쟁이란 사람들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서로를 고양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때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투쟁은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상대를 고양시키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운명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 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니체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좌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조들이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또한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가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니체의 사유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험난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의 강건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건한 정신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킵니다. 또한 자신에 필적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찾아 그들과 대결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고양시킵니다. 그러한 정신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운명이든 다른 인간이든 설령 그것들에 의해 파괴되더라도 그러한 운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강건한 정신을 강함의 염세주의라고 일컬었습니다. 강함의 염세주의는 건강한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삶의 가혹함과 두려움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강함의 염세주의를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희 씨는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한 투쟁을 택하기보다는 남의 전리품을 약탈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상어떼의 정신입니다. 상어떼는 노인이 힘겹게 잡은 대어에 달려들어 쉽게 그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러한 상어떼의 정신을 가리켜 비열하고 천박한 기회주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니체는 이렇게 쉽고 안락하게만 인생을 살려는 정신을 말세인들의 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신력과 생명력의 고양을 위해 적어도 자신과 대등하거나 강한 자들과 투쟁하는 험난한 운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안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 안이한 운명을 선택하는 자들을 니체는 경멸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예수나 부처가 설파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또한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약한 자들에 대한 지배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은 예수나 부처식의 사랑이나 자비의 정신도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정신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주창하는 근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강건한 정신으로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오히려 요청하는 패기에 찬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에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의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니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발견하길 기대하며 서문을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편안함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설파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지만 철학 이전부터 존재해온 대부분의 종교들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이라 여깁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세를 눈물의 골짜기에 비유하고 불교에서는 고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철학이나 종교를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당히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만 곤경이 닥쳐도 인생은 곧 고통이라고 한탄하곤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는 게 왜 고통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이처럼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이 먹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는 권태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권태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장난감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을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장난감을 갖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한 달이 채 안 가서 아이는 실증을 내고 장밋빛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회색의 권태가 아이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님에게 심심해 죽겠다라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를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다가 TV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아이들의 삶에서만 보이는 것일까요? 바뀌는 것은 단지 욕망의 대상에 불과할 뿐 어른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닐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멋있는 이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기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다 해도 그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금 권태에 휩싸이거나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고 맙니다.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보다 멋있어 보이는 이성을 향해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기 이전에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설파하는 인생의 실상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네 대부분은 쇼펜하우어처럼 분명하게 삶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단 한마디 말을 통해 인생의 본질은 새삼스레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철학과 과학의 다른 점이자 과학이 줄 수 없는 철학의 묘미일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학이 유전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철학은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화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따라서 철학적 진리를 담은 말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말해서 기회를 놓쳐버렸네 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제일 어려운 학문은 철학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철학은 오히려 가장 쉬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이미 흐릿하게나마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